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 된 김순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야기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살아온 삶의 기록이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으니 가슴이 떨립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는 일이 쉽지는 않네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그리운. 저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지요. 폭격 소리에 놀라 울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 따스함이 지금도 기억나요. 어린 시절부터 먹을 것이 부족했고 집안은 늘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포함해 5 남매를 키우느라 항상 고생하셨죠. 저녁이면 어머니는 작은 밥상에 6개의 그릇을 놓고 쌀에 보리를 섞어 밥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난 배불러라며 자신의 몫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되고 나서야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냇가에서 놀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자란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소중한 추억입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시절이었어요. 18살이 되던 해 중매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고 군대를 막 제대한 상태였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말이 별로 없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기보다는 살기 위해, 가족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순자야,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어. 다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간단하게 치렀고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새하얀 한복을 입고 화장을 하니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순자,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결혼 첫날 밤 남편은 제게 약속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으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 내 아이들에게는 내가 겪은 가난과 고통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다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낯선 집에 들어가는 첫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일까? 시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하셨지만 나름대로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순자야,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해왔어라며 집안의 전통과 예절을 가르쳐 주셨죠.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밥상 차리는 법부터 빨래 접는 법까지 모든 것이 제가 자라온 집과 달랐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셨죠. 아침 일찍 일어나 논에 나가시고 해가 질 무렵에야 돌아오셨습니다. 저녁을 드신 후에는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시며 별을 보곤 하셨어요. 가끔 제게 순자야, 오늘 하루 어땠나?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먹이고 나면 저도 논에 나갔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모를 심고 김을 매며 하루가 저물었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고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된 삶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탄생이었죠. 첫째 아들 영호가 태어난 건 결혼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10달 동안 커가는 배를 쓰다듬으며 상상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왔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 모든 고통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입니다. 산파 할머니의 외침에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남편은 병원에 오지 못했지만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한턱 썼다고 합니다. 첫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책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밤새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며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아이가 웃을 때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영호는 총명했습니다. 일찍부터 말을 배우고 걸음마도 빨랐어요. 엄마라는 첫 마디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엄마라고 불리는 순간 그 책임감과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 2년 뒤에 둘째 딸 미경이가 태어났고 또 3년 뒤에 막내 영철이가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농사일에 집안일까지. 그때는 정말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는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큰아이는 학교에 보내고 작은 아이들은 업고 일을 했습니다. 논에 나가 일하다가도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프지는 않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매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도시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안아주고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봉투째 저에게 건네주곤 했죠. 순자야, 미안해. 더 벌어오지 못해서. 라고 말하면 저는 괜찮아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발길이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이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돈도 점점 적게 보내왔고 전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남편이 서울에서 다른 여자랑 산다는 소문 들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일한다던 공장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그만두고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 겨우 찾은 주소. 그곳에서 저는 남편과 젊은 여자가 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26살이었고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남편을 마주했을 때 그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제 너랑 살 수 없어. 이혼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그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뿐이었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그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였습니다. 너희 아빠는 이제 우리랑 살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시골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이웃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수군거림이 들리고 길을 지나가면 동정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들이 때로는 칼보다 더 아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시부모님은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잘 붙잡았어야지 라고 하셨죠. 마치 제가 남편을 도시로 보낸 것이 잘못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저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때로는 밤에 홀로 이불 속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강한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저만이 의지할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손주들 때문에 저를 내쫓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낮에는 논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 공부를 봐줬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주름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습니다. 영혼은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죠. 영호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되어서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야 해라고 생각했죠. 미경이도 착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히 글쓰기를 좋아해서 일기장에 매일 글을 썼어요.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타오면 그 상장을 벽에 걸어두고 매일 보며 기뻐했습니다. 미경이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선생님 되면 엄마는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라는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영철이는 아버지를 닮았는지 좀 고집이 셌어요. 학교 공부보다는 바깥에서 놀기를 좋아했고 선생님께 자주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나무를 깎아 장난감을 만들고 고장난 라디오도 고칠 줄 알았죠. 그런 영철이를 보며 이 아이는 기술을 배우면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보면 처음에는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었지만 점점 그런 질문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골에서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시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을 얻어 살았죠. 처음 방을 구했을 때 그 좁고 습한 공간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신기해했어요. 엄마, 여기 창문으로 사람들 다리가 보여. 영철이가 좋아하며 말했을 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식당에서 일하며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 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챙겨 먹고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는 서로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영호가 큰오빠 역할을 정말 잘해 주었어요. 어린 나이에 동생들의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가끔은 제 역할까지 대신해 주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일터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아파도 웃으며 일했습니다. 오직 아이들 생각만 하며 버텼어요. 조금만 더 참자. 아이들이 잘 되면 이 모든 것이 보상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곤 했어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줄게 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면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남산에 가서 피크닉을 하거나 근처 공원에서 놀거나 그런 소소한 행복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고생이 값어치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어느 날 영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게 됐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영호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 같았습니다. 영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이제 편하게 사셔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에게 특별히 치킨을 사주었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사치였지만 그날만큼은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걱정되었지만 영호는 장학금을 받았고 저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2곳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아침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경이도 간호학과에 들어갔고 영철이는 기술학교에 가서 자동차 정비를 배웠습니다. 세 아이 모두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편히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호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엄마, 이거 다 엄마 거예요 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그에게 돌려주었어요. 너도 이제 성인이니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지 라고 말하며 그렇게 아들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영호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조금 뜸해졌다거나 방문 횟수가 줄었다거나 그저 바쁜 탓이라고 생각했죠. 영호의 결혼식은 호텔에서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새로 맞췄어요. 평생 처음으로 저를 위해 돈을 썼다고 할까요? 그래도 아들의 결혼식인데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은 모두 고위공직자였고 하객들도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자리에서 저는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영호가 며느리와 함께 저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하게 절을 했지만 그 눈빛에서 어떤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저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자주 오시면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새댁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면 어머니,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거나 제가 손주들을 예뻐하면 애들한테 그렇게 막 대하시면 안 돼요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작은 상처가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영호는 점점 저에게 연락도 뜸해졌고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인지 몰랐습니다. 가끔 영호의 집에 초대받아 가면 거실에 걸린 사진들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가족, 영호, 손주들. 하지만 저는 그 가족 사진 속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때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발령이 났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 미국으로 발령받았어요. 2년 정도 있다가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2년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아예 정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인생 계획에서 저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출국 전날 영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자주 전화할게요. 라고 말하며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도로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돈보다는 너희 소식을 더 자주 전해줬으면 좋겠다. 영호는 민망한 듯 웃기만 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안아보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제 다시 이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 그 불확실함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도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고 영호는 어색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비행기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적어도 아이들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미경이는 의사와 결혼해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도 하고 가끔 올라와 저를 보러 왔지만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미경이의 남편은 병원을 운영하느라 바빴고 미경이도 새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화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잘 지내, 걱정하지 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진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외롭다, 아프다, 힘들다. 그런 말을 하면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소리라도 들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철이는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갔다가 실패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일하던 아이였는데 친구들을 잘못 사귀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갑자기 큰 돈을 달라고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큰 사업이에요. 성공하면 엄마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제 퇴직금을 모두 빌려갔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결국 그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 믿음이 저를 또 배신했습니다. 영철이의 사업은 실패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그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경찰을 통해 그가 빚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 그것은 제가 경험한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였습니다.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난 정말 나쁜 엄마였을까? 예순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나는 이제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며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데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이 제 유일한 친구가 되었고, 라디오 소리가 제 집을 채우는 유일한 생기였습니다. 심적으로 외로운 것만큼 육체적 고통도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허리를 굽히고 일한 탓에 디스크가 심해졌고,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아파도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에 혼자서 끙끙 앓는 날이 많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절대 손을 내밀지 않았던 저였지만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영호는 한 달에 얼마씩 송금해 주겠다고 했지만 몇 번 보내다가 끊겼습니다.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요즘 좀 어려워요. 아이들 유학비도 들고 라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는 병원비를 좀 보태주었지만 남편이 싫어한다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제가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알면 또 뭐라 그래요 라고 말하며 몰래 돈을 보내주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딸아이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제 탓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철이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걱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실망을 줬어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고가 심해지자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벽에 남은 아이들의 키 재던 자국, 부엌 한 구석에 새겨진 추억들. 그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을 싸다가 문득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희망에 찬 두 사람의 모습. 그때는 미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모든 잘못이 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부족한 아내였을지 모르니까요. 원룸에서의 생활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선 건물들 뿐이었고 이웃과 교류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 상봉의 기쁨을 보여주는 광고가 넘쳐났고
거리는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더욱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남들의 행복이 제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으니까요. 명절날 미경이가 전화해서는 엄마, 제주도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영호는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라고 했고요. 결국 저는 혼자서 컵라면으로 명절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다른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폐렴으로 숨을 쉬기도 힘들었는데 아이들 중 누구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미국에서 전화로 엄마, 곧 갈게요 라고만 했고 미경이는 아이들 방학이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영철이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나? 아니면 덜 참견했어야 했나? 밤새 그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 병상의 할머니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분은 자식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 우리가 힘써 키워도 결국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깊은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은 자녀들이 찾아와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침대 커튼을 치고 숨어 있곤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관심도 결국은 직업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퇴원 날짜가 다가왔지만 저를 데리러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텅 빈 방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보다 더 차갑고 외로운 곳이 되어버린 내 집. 퇴원 후에도 아무도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마치 제 삶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날, 짐을 싸면서 아이들 사진을 보았습니다. 영호의 졸업식 사진, 미경이의 결혼식 사진, 어릴 적 영철이가 그린 그림. 그 모든 것을 챙겨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전부가 그 작은 가방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의 냄새와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한숨이 뒤섞인 공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이제 저와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내 마지막 집이 되는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영호가 요양원 비용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몇 개월 뒤에는 엄마, 좀 어려워졌어요를 하며 끊겼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겨우 요양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돈이 부족해 필요한 약을 사지 못하거나 작은 간식조차 사 먹을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 명절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은 자식들이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 한 통으로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나는 형식적인 인사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달은 지금 내 아이들도 보고 있을까? 그들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손잡고 걸어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반복될수록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상은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로만 구분될 뿐 모든 날이 똑같았습니다. 때로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공허함. 유일한 낙은 요양원에서 만난 몇몇 친구들과의 대화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라 서로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아픔, 노년의 외로움, 건강의 상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박순이 할머니는 특히 저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분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보다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어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방문을 기대했으니까요. 간혹 텔레비전에서 효도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요양원의 노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관절염은 더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졌고 시력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어 진통제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졌고 식욕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그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 2년 차 가장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영호가 갑자기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팔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영호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영호가 요양원에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그 순간만큼은 모든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 집 팔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쓰려고요. 엄마도 이제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지켜왔던, 그리고 혹시 요양원에서 나오게 되면 돌아갈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영호의 눈빛에서 욕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판단,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결정.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 팔아라. 어차피 내가 쓸 일도 없으니.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영호는 제 동의를 얻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곧바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중개업자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
제 집을 팔겠다고. 더 아픈 것은 영호가 집을 팔고 나서 요양원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은 입금됐지만 아들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식 농사에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참아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제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방, 함께 식사했던 부엌, 추운 겨울 난로가에 모여 이야기 나누던 것을. 이제 그 모든 것이 낯선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그 집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꿈 속에서는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 준비하는 냄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 하지만 잠에서 깨면 차가운 요양원 침대뿐이었습니다. 그 괴리감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집을 판 돈은 영호가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 비용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계속해서 미납된 비용에 대한 독촉장을 보냈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영호에게 전화해도 곧 보낼게요 라는 말뿐이었죠. 어느 날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김 할머니, 3개월째 비용이 미납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퇴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결국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서비스만 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은 가족들이 가져다 준 과일, 영양제, 옷 등을 사용했지만 저는 그런 것 없이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것들로만 생활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창피해서 식당에 가지 않고 방에서 혼자 굶기도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료 할머니의 손녀딸이 가져온 태블릿으로 영호의 소셜 미디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 산 큰 집 사진과 함께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을 샀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집을 팔아 얻은 돈으로 영호는 미국에 더 큰 집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것을 아들이 가로챈 것, 그것도 저를 요양원에 방치한 채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내 아이를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한동안은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약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편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녀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양원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제 상태를 보시고 걱정하셨나 봅니다. 할머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직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조금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타인을 위해, 특히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저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들리고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면 눈이 내립니다. 그 자연의 순환 속에서 저도 조금씩 평온을 찾아갑니다. 명절이 되면 다른 노인분들은 자식들이 데리러 오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서러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대신 요양원에 남은 다른 노인분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우리만의 명절을 만드는 거죠. 가끔 미경이가 전화를 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짧게 통화하고 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전화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화가 오면 기쁩니다. 적어도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니까요. 영호는 1년에 한 번쯤 생일날 전화를 합니다. 항상 비서를 통해 미리 알림을 받고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바쁘게 들립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 형식적인 인사가 끝나면 곧바로 이제 회의가 있었어 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그의 어머니였던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영철이는 10년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때로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영철이는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영철이를 만나면 그를 꼭 안아주고 괜찮다,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 뿐 늙은 부모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가슴 아픕니다. 제가 그들에게 바랐던 것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런 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노년에는 버려진 부모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시대가 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의 가치관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진 것일까요? 밤에는 종종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걸까? 너무 간섭했던 걸까? 아니면 오히려 관심이 부족했던 걸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 요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입니다. 바깥 소식은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접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제한적입니다. 마치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 정지된 시간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것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기대를 한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지 못합니다. 때로는 꿈에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만납니다. 희망에 찬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던 그 시절의 저. 그때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지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선택을. 요양원의 작은 방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 운동회에서 달리던 모습, 졸업식 날의 미소, 그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들만이 지금 제 삶의 위안이 됩니다. 가끔은 그 사진 속 인물들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잘 지내니? 엄마는 너희가 보고 싶어. 요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항상 같은 하늘입니다. 미국에 있는 영호도, 제주도에 있는 미경이도,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영철이도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적어도 같은 세상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때로는 내가 오래 살아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떨쳐냅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끝까지 존엄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영철이가 갑자기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막내 아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엄마라고 부르기 전까지는요. 그 순간 온갖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움. 모든 것이 뒤섞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영철이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습니다. 영철이는 차분히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지고 결국 사기죄로 5년형을 살았다고 합니다. 출소 후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했다고, 그동안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아왔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작지만 제가 방 하나 있는 집을 구했어요. 거기서 함께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쁨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이야. 영철이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집은 영호가 팔아서 미국에 더 큰 집을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요양원 비용은 국가 보조금으로만 내고 있었던 거죠. 미경이도 알고 있었지만 영호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영철이는 우연히 미경이를 만나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를 찾아 요양원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라도 효도할게요.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철이의 고백을 들으며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이럴까 라고 자책했는데 이제 그것이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영호와 미경이의 행동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 탓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철이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양원에서 나가실래요? 제가 모실게요. 영철이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또 실망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갑고 기계적인 요양원을 떠나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영철이는 퇴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이곳에서의 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여기서 만난 몇몇 친구들과 수녀님들이 생각나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함께 지내던 할머니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이제라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 다행이네라고 말이죠. 영철이는 저를 요양원에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같이 살자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영철이를 믿어도 될까? 또 실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퇴소하는 날, 요양원 직원들이 문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5년 동안 정이 들었는지 떠나는 마음이 조금은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그 아쉬움을 덮었습니다. 영철이가 준비한 차를 타고 요양원을 떠나는 순간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철이의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원룸 하나의 작은 부엌, 그리고 좁은 화장실. 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정성스레 청소하고 꾸며놓은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침대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영철이와 함께 가기로. 이제 와서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단지 남은 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영철이가 준비한 작은 방을 보았을 때 그 소박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겨 있는 공간. 그곳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영철이는 이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그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영철이와 함께 사는 첫날, 오랜만에 집밥을 먹었습니다. 영철이가 서툴게 준비한 된장찌개와 밥. 요리 솜씨는 별로였지만 그 맛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어제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철이가 저를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고. 엄마, 영철이 못 믿어요. 또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영호야, 내가 내 집을 팔아 내 집을 샀다는 것 다 알고 있다. 내 어머니를 이렇게 버리다니.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언제든 돌아오렴. 엄마는 기다릴게. 전화기 너머로 영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단다.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하니까. 전화를 끊고 난 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결국 제 마음만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미워하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저는 영철이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좁지만 따뜻합니다. 영철이는 매일 아침 엄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작은 행복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미경이도 어제 전화해서 곧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남편 몰래 오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딸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영호도 한국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말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이 찾아오고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비록 슬픔과 배신, 아픔으로 가득한 페이지가 많았지만 마지막 장만큼은 사랑과 용서, 화해로 채우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젊은 엄마였고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요즘은 영철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와 평화를 느낍니다. 영철이와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록 좁고 소박한 공간이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끔 영철이가 퇴근 후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 주는 그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미경이가 지난주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차를 마시며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며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라고 말하는 미경이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남편 눈치 보느라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네요. 미경이의 고백에 저는 그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진심 어린 사과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호도 지난달에 한국에 잠시 들렀습니다. 영철이의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세 자식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오해, 미움을 털어놓고 화해하는 시간. 그 자리에서 영호는 집을 팔아 얻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미경이는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철이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우리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되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도, 아무리 상처를 줘도 배신해도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산과 계곡을 넘어왔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제 삶을 완성하는 조각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잘 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 영철이가 출근하기 전에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대로가 좋아.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에요. 창가에 앉아 천천히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도 이렇게 조용히 쌓이는 것이구나.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이제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행복하기를, 그리고 가끔 저를 생각해 주기를.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기쁨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 순수한 웃음소리가 제게 희망을 줍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그 속에서 저도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습니다. 오늘 밤에는 영철이가 치킨을 사왔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치킨이라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영철이와 함께 옛날 앨범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웃다가 영철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이 가장 행복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 그 소중함을 이제야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내일은 미경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손주들. 설렘과 기대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어떤 음식을 해줄지 생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져듭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후회는 있기 마련이지만 그 후회조차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과 관계가 소원한 분들에게 늦기 전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르고 후회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상처와 실망, 배신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면 결국 다시 빛이 찾아옵니다. 저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봄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